신할찬 참고인님, 좀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방해 좀 그만하십시오. 이른바 저는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에 그대로 잘 따르고 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제 발언에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신동욱 의원님, 지금 이미 발언 진행 중인데 왜 그러세요? 김기표 의원이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발언을 방해하시면 청문회 방해 행위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자, 청문회 회의 진행을 지금까지 고성으로 방해해서 오후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나 정회를 반복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피켓을 써붙이고 또 고성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한다 한들 국민의 민심을 돌리지 못합니다. 역사를 멈추지 못합니다. 네. 내란을 신속하게 청산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민심을 받드는 것이 아니, 여러분들이 하실 일입니다. 의무입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 계속 뜯으시겠습니까? 아니, 뜯으시겠습니까? 신동욱 의원님 뜯으시겠습니까? 경고합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경고합니다. 신 의원님, 제가, 예.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끼어들지 마시기 왜 발언 바랍니다. 시간 10분인데 왜 5분으로? 그러니까, 아니. 의사진행 발언을 의원님이 회의가 시작됐는데 아무 때나 달란다고 되는 겁니까? 청문회 진행을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이미 발언권을 얻었고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달라면 다 줘야 되나요? 제 질의 시간을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니. 발언 시간이잖아요. 발언 시간이니까 주는 거지. 우리도 의사 진행 안 했어요. 이 순서 기다리십시오. 의사, 해야죠. 우리도 말을 해야 하니까요. 안 주시면 좀 기다리라고요. 안 주시면 떼쓰지 말고. 지금 발언을 하시는데 왜 굳이 때를 써요? 지금 떼쓰고 있는 거지. 발언하는데 왜 끼어드냐고요? 떼쓰지 마요. 신 의원님, 제가 질의 시간이니까요. 제가 10분 보장된 시간을 왜 5분만 쓰겠습니까? 기다리십시오. 제가 10분 질의하고 의사진행 발언 신청 한번 해보십시오. 제 질의 시간입니다. 신할찬 변호사님이시죠? 네. 형사 사건을 많이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 사건,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있잖아요. 네. 그거에도 공판에도 관여했습니까? 네, 관여했습니다. 1심부터 2심까지 전부.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뭐 한 가지 좀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별위원회에서 이 사건도 조작기소된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공수사실 중에 뭐 하나를 간단히 얘기하자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같은 경우에 물론 뇌물이왕 2013년 사건도 유동규가 결국은 돈을 존니 많이 하는 그런 사건인데 저는 이 사건의 실체는 유동규가 김영 전 부원장이나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 돈을 줬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그 진술은 허위이고 어떻게 보면 검찰이 짠 시나리오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역사적으로는 없는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유동규가 과연 줬다고 하는 진술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 사건 수사 기록 보셨습니까? 네, 전부 보았습니다. 그 수사 기록을 보시면 돈이 복잡하게 만들어지죠. 남욱으로부터 뭐 정민용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이렇게 해서 유동규에까지 돈이 가고 여기서 이제 유동규가 내가 김용 전 부원장한테 줬다 이 진술이 이제 있는 사건인데 실제 수사 기록은 대부분은 남욱이라는 사람부터 유동규까지 돈이 흘러간 거 그 부분에 다 할애돼 있죠. 그걸 네, 맞습니다. 분량이 좀 어떻게 돼 있던가요? 총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0여 건이 있고 추가 증거 기록까지 합치면 근 20건 정도 되는 기록 중에 대부분은 진술 증거를 제외하면 돈이 어떻게 마련되어 남욱을 통해 유동규로 흘러간 내용 그리고 그 외에 그 김용 전 부원장이 당시 시의원으로서 한 입법에 관련된 내용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뭐 돈을 만들어 줬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그거는 사실 알 바 아니죠. 유동규가 과연 김용 전 부원장에게 돈을 줬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객관적인 물증은 없는 상태에서 유동규라는 사람이 김용 전 부원장한테 돈을 줬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신빙성을 따지는 수사 과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유동규가 남욱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을 들고 집에 들어가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은 이제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사실혼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뭔 돈을 이렇게 뭐 가져오느냐 정치하는데 어떻느냐 뭐 돈이 드니 많이 하는 말을 했다고 유동규가 검찰에 진술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박모라고 하는 유동규의 사실혼 배우자를 검찰에서 불렀죠. 네. 그때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먼저 앞에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2022년경에 마이크 좀 가까이. 2022년경에 키가 너무 크셔서. 예. 이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네. 22년 7월 말경 이후로는 유동규가 그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해서 그 어떤 사람과도 접견 내역이 없습니다. 네. 7월 말부터 이 사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10월 중순까지 그 누구와도 접견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검찰에서 혹시 일반 접견 제한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고 2023년, 이게 22년입니다. 22년, 네네. 네. 그러다가 2022년 10월 13일에 증거 기록상 조서에는 각자 따로 부른 것으로 되어 있고 증거 기록상 그 각 조서도 상당히 멀리 배치돼 있어서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긴 하지만 2022년 10월 13일 오전경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601호 검사실로 오전에 유동규 그리고 그 박모 씨를 함께 소환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한 검사와 검찰 주사 또한 동일인이어서 사실상 대질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만 조서는 대질조사로 작성되지 않았고 각자 따로 조사를 받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들리기에 따라서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거죠. 유동규가 하는 말이 맞느냐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혼 배우자를 불렀는데 그 사람 불러서 조사할 때는 당연히 유동규와 분리된 장소에서 정확히 물어봐야 되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조서를 확인해 보니까 각각 조서가 편철된 거를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조사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 보니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같은 방에서 한쪽에서는 유동규가 한쪽에서는 그 사실혼 배우자가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다는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대질조서라고 돼 있던가요? 보통 같은 장소에서 조사를 받으면 대질조사를 작성해야 하잖아요. 대질조서로 되어 있지 않고 각 조서에도 상대방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면 말이 되나요? 지금 유동규 자체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서 사실은 배우자를 조사하는데 같은 장소에서 옆에서 들리게 아니면은 그 조서는 지금 실제로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뭐 코치를 했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적절한 조사입니까?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지 못했던 일이긴 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A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서 B를 불렀는데 B하고 A로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걸 확인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것도 수사 기록이 다른 시간에 하는 것처럼 해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일반 사람 쉽게 알 수 없는데 굳이 대조를 해보면 딱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조사받았다 이런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보죠. 지금 항소심에서 구글 타임라인이 제출됐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이 뭐죠? 구글 타임라인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사용자의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방문한 장소와 경로 등을 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보통 통상의 경우에는 사실 이용하고자 하는 본인 의지 없이도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수집되고 있는 자료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구매해서 사서 갖고 다니면 그 구글 타임라인에 거의 자동적으로 내 동선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죠. 네, 안드로이드 휴대전화를 위치 정보를 켜고 이용하시면 전부 수집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그 이른바 그 정보가 지금 세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사건 관련해서 아까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2021년 5월 3일자 정치자금 수수에 관해서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수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유동규가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돈을 전달할 수 있는 날짜는 2021년 5월 3일 유일하고 이를 통해서 검찰도 사실상 그 날짜로 특정을 했고 1심과 지금 현재 항소심 법원, 그러니까 상고심이니까 원심 법원도 마찬가지로 2021년 5월 3일을 범죄일로 특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5월 3일 해당 시간대에는 김용 전 부원장이 자택 방향으로 서울로 귀가하고 있었고 따라서 유동규가 당시에 운영하고 있던 유원홀딩스라고 하는 사무실에 방문한 내역이 없다는 내용이 있어서 사실상 부재 증거, 소위 알리바이로서 증거로 제출한 것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동규라는 사람이 김용 전 부원장한테 돈을 줬다는 1억 원을 줬다는 날짜를 처음에 검찰은 2021년 4월경 이렇게 공소사실을 적시했는데 나중에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 날씨도 따져보고 진술자들하고 맞춰보니까 도저히 나오는 날짜가 5월 3일밖에 없어가지고 1심에서 5월 3일로 특정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것을 보니 5월 3일에는 김용 전 부원장이 유동규가 돈을 줬다고 하는 장소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점이 드러난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만약 구글 타임라인이 그게 외부에서 조작하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2023년 6월 4일에 김용 전 부원장 자택에 직접 방문하여 처음 구글 타임라인을 열어보자라고 말씀드린 다음 그 자리에서 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확인한 자료이기 때문에 조작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작 내역은 방문 장소 등 서비스를 제공되는 내역이지 사실 그 구글이 위치 정보 등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치를 어떻게 수집했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은 위조가 특히 변조가 불가능하다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3차례 감정을 통해서 확정하였습니다. 이미 김용 전 부원장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에야 비로소 구글 타임라인을 지금 신 변호사님이 처음 접속해서 봤다는 얘기인가요? 예, 구속 중이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접속하는 게 불가능했고 혹시 증거 오염 우려가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접속을 하지는 못했다. 구속돼 있었을 때는 뭐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접속을 할 수 없었고 보석돼서 나온 후에 처음 접속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약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